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3강 파트죠. 일단은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세 과목을 3과목자를 세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이 3과목을 합격시키려면은 솔직히 한 2강이면 충분해요. 6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그 조직을 이끌어가고 관리하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론적인 뒷받침이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필기 합격 이외의 부분까지도 조금씩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리더십 파트에서도 그랬죠. 우리 리더십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리더를 상황에 맞춰서 하느냐, 부하 성숙도냐, 어떤 상황이냐, 요인이냐, 목표에 어떻게 부합할 수 있게끔 경로냐, 이런 거를 뭐 필기 합격에 조금 벗어나서 약간 더 그 이상으로 좀 난이도를 조정을 했는데 인사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조인지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획해서 조직하고 인사관리해서 지휘하고 통제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조인지통이라고 이제 행정학 파트 혹은 이제 경영 파트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우리가 어떤 그 조직을 기획을 했을 때 조직 관리를 하죠. 근데 인사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임금이라든지 평가 뭐 이런 부분의 파트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일단 한번 보자고요.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채용, 성과 평가, 임금, 교육, 훈련, 인적 자원 관리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면 1번 성과 평가는 구성원의 보상, 동기부여, 능력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성과 평가는 구성원의 보상, 동기부여, 능력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맞죠? 그죠?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시간급제는 성과에 상관없이 일정 시간에 따라서 구성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죠? 감수성 훈련은 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맞는 거예요. 그죠? 감수성 훈련은 구성원의 과업 수행에서 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식과 기술, 기법에 대한 교육이다.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자, 그리고 조직의 경영 혁신과 관련하여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모집과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의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그죠? 정답은 3번인데 이걸 예시로 뺀 이유가 뭐냐면 이런 문제 거의 안 나와요. 이런 문제 거의 안 나오는데 희한하게 이제 이게 2020년도에 나온 문제예요. 근데 이제 정답은 3번이긴 하는데 감수성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그 과업 수행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소통이 안 되거나 혹은 이제 배척을 하거나 이럴 때 상대방의 그 이야기나 혹은 각 부서별로 어떤 가지고 있는 고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그 내용이라 직접적인 과업 수행 그 향상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솔직히 감수성 훈련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인적 관리 기능에 대한 게 1, 2, 4번이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이런 식의 문제는 솔직히 느리키기 형태라 시험 문제에 굳이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은 필요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그냥 과감하게 예시로 뺐습니다. 일단 정답은 3번이에요. 자, 봅니다. 자, 요것도 예시인데 제 인적 자원의 계획과 충원 파트예요. 그래서 구성원들은 기업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비교 경쟁 우위 요소로서 강조하는 인적 자원 관리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뭔 말인지 참 힘들어. 그죠? 구성원들을 우리 조직원들을 기업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그죠? 인적 자원 관리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찾으래. 자, 우리 구성원들은 풍부한 재무 자원의 확보, 유능한 인력 자원의 확보, 구성원의 잠재 능력의 개발, 구성원들의 활용과 보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재무 자원이라는 거 하는 거는 돈이죠. 회사에서 돈을 확보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은 인적 자원하고는 다른 거야. 그죠? 인적 자원 확보, 유능한 인재를 우리 회사에 그죠? 뽑은 인재에 대한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훈련 더 시켜서 구성원들의 활용과 기존에 있던 구성원들의 활용과 얘가 이제 막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존하거나 전부 다 인적 자원 관리에 해당하지만 1번만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이 문제도 솔직히 좋은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상식적인 문제이지 않나 싶어서 그냥 예시로 뺐고요. 예시 참 많다. 이게 인적
그 자원 계획에 대한 내용이 이런 좀 뜨뜻미지근한 이상한 질문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시험 문제 나올 파트를 조금 출제위원분들이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너무 당연한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내거나 좀 이상한 부분에서 내기 때문에 이 파트는 굳이 강의를 안 해도 풀 수 있기 때문에 예시로 다 빼는 거예요. 요거는 또. 자, 텔레마케터 전문 인력 채용 시 면접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뭘 것 같으세요? 텔레마케터를 뽑는데 얘가 청취나 이해력이 있어야 돼. 그렇죠? 학력과 경제력이 있어야 돼. 텔레마케터가 서울대 나올 필요가 있나? 얘네 집이 엄청 잘 살 필요가 있나? 그죠? 그래서 정답은 딱 봐도 보이죠? 2번이잖아. 이걸 무슨 강의를 해. 그냥 알면 되지.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죠? 품성, 조직 적응력, 음성 표현, 구술 능력 뭐 이것도 이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자, 14번. 자, 이제 다시 본 문항 자체로 이제 다시 들어왔어요. 기업이 미래의 인적 자원의 양과 질을 효과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의 인적 자원 계획의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다시 불러드립니다. 기업이 미래의 인적 자원의 양과 질을 효과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인 인적 자원 계획의 단계에 대한 설명. 자, 우리 충원을 할 건데, 이런 계획으로 충원을 하자. 요 문제죠. 그죠? 여기에서 실행 계획의 수립이 차이 측정, 내부 인력 공급 예측, 수요 예측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지만은 일단은 내용을 모르니까 공부를 해야 돼. 자, 인적 자원의 계획, 모집 선발, 유지 활용, 개발에는 4가지 파트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요거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거는 한 2번 정도는 들으셔야 돼. 필기 시험만 보려 그러면 한 번만 들어도 되긴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업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볼게요. 인적 자원의 계획은 직무 설계를 해야 돼. 먼저 설계를 해야겠지, 그죠? 설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실제 책에서는 직무 설계가 아니라 직무 분석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직무 설계를 저는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직무의 내용, 기능, 관계를 결정하는 거야. 어떤 직무에 대한 내용이 있고 기능이 있고 관계를 있고 요거에 대한 거를 이 직무는 이렇게 돼 있고 저 직무는 저렇게 돼 있고 요거에 대한 설계를 해야 돼. 그리고 직무 분석을 하죠. 물론 책에서는 직무 분석이 안 돼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무 설계가 먼저가 아니라 직무 분석이 먼저기는 해요. 근데 솔직히 대부분의 그 회사들의 웬만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무 분석은 되어 있거든. 이거 조금 이따 예시를 제가 들어드리고 직무 분석에는 특정 직무의 성질, 직무 기술서라든지 직무 명세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직무 기술서 같은 경우에는 직무의 명칭. 자, 운전직 공무원을 뽑아. 그럼 무슨 업무 하겠어요? 운전하겠지. 자동차 자체 무슨 정비, 기본 정비 같은 거 하겠지. 이런 직무의 명칭이 있고 근무하게 될 부서나 내용 요약이나 다른 직무의 연관성 그리고 진행 요건 및 방법이 기술서에 들어가요. 자, 그리고 직무 명세서라고 하는 거는 그 직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이나 경험 등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요 바로가기가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디 갔냐? 자, 요게 우리 2020년도 그 2월 25일 날 나왔던 고용노동부에서 그 직업상담원이라는 우리 그 공무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공고문이에요. 공고문. 요즘 이제 채용 공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일반 기업체라든지 이런 인사 담당자 분들께서 우리 직원의 마케터가 필요합니다. 우리 직원의 뭐 기획부가 필요합니다. 디자이너가 필요합니다. 일반 텔레마케터가 필요합니다. 슈퍼바이저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하죠. 근데 채용 공고문을 보면 대부분 좀 큰 회사들 소위 말하는 우리 공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채용을 이런 식으로 NCS에서 빗대어서 채용을 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응시 자격 뭐 나오고 뭐 하지만 자, 필기 시험 있고 뭐 쭈쭈쭈쭈쭈 넘어가서 어떤 자격증 있으면 도움되고 자, 요거 쭉 지나가 가지고 어디 갔니? 너무 들어가는데 자, 좀만 기다려봐. 자, 여기 있죠. NCS 기반 채용 직무 설명 자료 보이십니까?
NCS 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로 직업 상담원을 합니다. 관련해서 NCS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종교 상담, 직업 상담 서비스를 하게 되고 세 분류로는 직업 상담, 취업 알선 등을 고용보험 수급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하게 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죠? 어떤 업무 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주요 업무 수행 내용에는 구인구직 일반 상담 및 매칭 관리에 대한 설명 나오고 직업 심리 검사에 대한 내용 나오고 그죠? 직업 정보 관리 및 직업 훈련 상담을 할 거예요. 뽑히면. 그죠? 채용이 되면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요게 뭐예요? 직무기술서죠. 그죠? 그리고 요 밑에 내려가면 필요 지식들이 있어요.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역 노동시장의 고용 동향이라든지 어떤 직업상담 서비스 관련된 법률, 그죠? 혹은 뭐 어떤 그 이론적인 라포 형성 이론, 라포 오랜만에 보네. 라포 뭐예요? 고객과 나의 어떤 신뢰감 조성을 하는 둘이 유대감 형성된 거 라포, 그죠? 이런 거 내담자의 특성, 의사결정론, 이런 거 이런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나오죠. 이걸 뭐라 그래요? 직무 명세서. 직무 명세서. 아까 처음에 제가 변혁적 리더십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때도 전 시간에서 그림을 그려준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그림을 그려줄 때도 아무렇게나 그려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텔레마케터가 NCS 들어가면 텔레마케터가 그 또 항목이 있어요. 개발 항목이라 그래서 그 모듈이 있는데 그 모듈 들어가면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지 텔레마케터다. 텔레마케터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해서 열 몇 가지가 쫙 있어요. 리더가 그걸 보여주면서 얘한테 어떻게 해야 돼? 야, 네가 지금 하는 업무는 이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이 모듈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요거에 대해서 네가 점수를 해서 1점부터 내가 상중하 혹은 1점부터 100점까지,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 매킹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통제죠, 통제. 그렇게 인사관리가 이제 보상제도가 있어야지 얘도 성과를 가지고 일을 하거든. 근데 가끔 뭐 번외편이긴 합니다만은 많은 회사들이 그 이 통제를 잘 안 해요. 많은 리더분들이 그냥 그 시키기만 하고 됐냐 안 됐냐만 보거나 혹은 됐냐 안 됐냐도 안 보는 데도 있어. 그래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부서장 자체가 그냥 방치해 두는 게 있는데 그게 방임적 리더십이랑은 좀 다릅니다. 어느 정도 창의력이 있는 직원들이 있는 사이에서 방임을 시키는 거하고 그냥 나몰라라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르거든. 근데 그거는 약간 그 콜센터 공황 상태 쪽이랑 조금 비슷한 건데 좀 그래서 이제 좀 안 되는 콜센터 제가 이제 QA를 했을 때 잘 활성화가 안 되거나 좀 문제가 있는 콜센터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통제가 안 되거나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 나오는 말들이 뭐냐면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그 사람들의 일은 더 많아지고 눈치 보고 일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은 일이 적은데 월급은 A랑 B랑 똑같고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죠? 자,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직무 평가를 해야 되죠. 기업 내부에서 각 직무가 가지는 상대적인 가치. 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얘기를 할 때 아웃바운드는 매출액이 발생이 되죠. 매출액이. 그죠? 매출액이 있고 인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콜수 혹은 고객 만족도 뭐 이런 걸로 이 사람의 그걸 판단한단 말이야. 근데 두 개가 다르잖아. 이건 금액이고, 그죠? 이쪽도 콜수가 또 있어요. 여기도 콜수가. 콜 성공률이라든지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냥 똑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얘네들한테 없어. 그러면은 얘네들이랑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냔 말이야. 그죠? 그래서 각 직무가 차지하는 상대적인 가치를 명제화시킬 필요가 있다. 누구는? 리더는. 그거에 맞춰서 뭐 급여라든지 혹은 이제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좀 다르게 책정할 수 있어야 좀 더 이제 의지를 갖고 일을 하겠죠. 그죠? 자, 봅니다.
쭉쭉 넘어가서 자, 인적 자원의 계획과 모집에서 계획 부분이 이거예요. 일단 계획 파트에서 우리 회사는 직무 분석이 안 돼 있어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 직무 분석을 먼저 하시고 설계를 들어가시고, 그죠? 이미 되어 있어야 하는 분들은 직무 설계하고 직무 분석에서는 약간 다잡기만 하시고, 그 다음에 직무 평가를 가야겠죠, 그죠? 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순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시간순으로 좀 달라. 항상 고정값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인적자원의 계획, 모집과 선발, 유지활동, 개발 중에서 뭡니까? 두 번째 해당하는 인적자원의 모집과 선발이 있어요. 여기서 딱 알아야 되는 거는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사내 모집하고 사회 모집. 요거를 1차 모집이라고 부르고 요걸 2차 모집이라고 부릅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2차 모집에 대한 특징으로 오는 것은 뭐 이런 것식으로 내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사내 모집은 뭐예요? 회사 내에서 야, 저 직원 너무 좋은 것 같아. 우리 직원 쪽으로 우리 부서로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얘를 이렇게 옮기는 거. 간단하죠. 그 직원이 한 1년, 2년 근무하면서 봤던 품성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다 알아. 그 능력 그대로 이쪽 부서에 왔을 때 조금 더 이쪽 부서의 성향이 맞겠다. 추가적인 교육 필요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굉장히 경제적이고 확실하죠. 근데 안 좋은 거는 뭐냐면 그렇게 뽑다 보면 리더가 되바라진 사람은 안 뽑고 자기가 관리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사내 그 모집은.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기센 사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은 안 뽑기 때문에 약간 끼리끼리 모여. 그래서 파벌이 형성이 돼요. 파벌이. 이해되시죠? 그리고 물론 사회 모집도 파벌 형성이 되는데 뽑은 다음에 파벌 형성되는 거니까 그거는. 자, 사회 모집 같은 경우에는 뽑았는데 개차반인 애들이 있을 수가 있죠. 면접은 기똥차게 잘 봐. 어디서 뭐 면접 강의를 받는지 막 대단히 뭐 대단해. 근데 막상 뽑아가지고 일을 시켜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별로더라. 이런 직원들이 있죠.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인턴 제도라든지, 그죠? 일정 기간 동안 어떤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걸로 채용을 한번 해보고, 괜찮은 것 같아. 실수하지 않았어. 라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얘를 이제 정직원화 시키는 인턴 제도 뭐 이런 것도 있죠. 사회 모집은 단점은 뭐예요? 부적격자 채용 위험이 있다. 이거 이외에도 이제 뭐 채용을 할 때 좀 외부 인사를 뽑기 때문에 좀 다양한 뭐 인사를 모집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거는 뭐 굳이 알 필요는 없는 거니까. 시험에서는 딱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파벌주의, 부적격자 채용 위험. 자, 인적 자원의 유지와 활용. 자, 뽑았어. 자, 뽑은 다음에 인적 자원을 유지나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가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한다든지 업무를 잘할 수 있게끔 유지한다든지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배치 이동 관리. 부서 이동 업무 이양이 있어. 선생님, 사내 모집이 이거랑 진배 없는 거 아니에요? 비슷해. 비슷해. 자, 그리고 배치 이동 관리에서 부서 이동 업무 이양 관련해서 업무 이양 했으면 어떤 것도 줘야 되죠? 권한도 줘야 되죠. 기억나십니까? 업무를 이양했으면 권한도 줘야 된다. 기억나시죠? 잠깐 다 잡는 거예요. 1강의 때 했던 내용. 자, 그리고 승진 관리, 직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자, 승진을 할 때도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내가 제일 답답해하는 게 인사 담당자가 회사별로 또 어떤 회사 보니까 인사 담당자가 없는 데도 있어. 그냥 오너가 인사 담당자야. 근데 대부분의 오너들은 실무 관련해서 잘 몰라. 아름아름만 알지. 실무 관련해서 얘가 이 직원이 일을 잘하니 못하는지를 대부분 누구한테 들어요? 부서장들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적용을 한단 말이야. 근데 부서장들 중에서도 A 직원하고 친한 부서장이 있고 별로 안 친한 부서장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에 따라서 점수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 능력 평가를 할 때도 어떤 그 종업원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거라기보다는 인사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뭐가 돼야 되냐면은 그 직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결국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그죠? 요거.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회사에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 심각하게 리스트업을 시켜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인적 자원의 수입성 지표, 각 종업원당 생산성. 제가 그
모 회사를 비방할 마음은 없는데 어떤 유명한 그 다른 교육업계가 있어. 자격증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그런 사이트가 있어. 여러분도 이름만 들으면 아는 사이트인데 그쪽 사이트에 그뭐 애자로 시작해. 에듀모로 시작해. 에듀. 근데 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에듀 PD고 여기는 딴 데야. 근데 이제 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내가 알기로는 작년까지 450명이었거든. 내부 직원이 콜센터 직원 다 합쳐가지고 종업원 수가 450명이었고 그리고 이쪽 사이트가 매출이 한 350억에서 450억 사이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이트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80억 정도 나왔었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억이 났었어. 적자란 소리죠, 그죠? 적자가 났는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2020년도죠. 2020년도 내가 한 9월 달 정도에 확인을 해봤더니 시장 조사를 한 거지. 해봤더니 직원 수가 650명이 됐어. 아유 재밌었다. 이거 550명이었어. 650명이 됐어. 650명. 100명이 늘었죠. 과감하게 인력 투자를 한 것 같아. 그죠? 나갈 사람 또 나가고.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매출이 한 550억 정도로 늘었어.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20억 정도 되나 봐. 그리고 순이익이 플러스로, 야 축하드려. 플러스 8억이 됐어. 8억이. 연수익이. 자, 근데 뭐 계산하기 좋게 10억이라고 할까요? 10억이라고? 자, 그러면은 650명이 10억이잖아. 그죠? 그러면 한 사람의 종업원이 발생시키는 순이익이 얼마란 소리야? 얼마란 소리야? 그게 나오죠. 수익성 지표. 그죠? 생산전 지표라든지 실제 기업이 요거네 요거. 반대로 650명이 아니라 우리 학원은 뭐 어떤 학원 뭐 많잖아. 직원이 10명밖에 없어요. 이런 데도 있어. 많아. 이런 데도. 텔레마케터 한 3명에다가 인바운드 텔레마케터만 있고 아웃바운드는 뭐 그 에이전시를 준다든지. 그리고 이쪽에서 매출은 저희는 1년에 매출이 50억밖에 안 돼요. 50억 정도 돼. 그래서 업계에서 한 25위권 정도 하는 데인데 여기에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1억이고요. 순이익은 저희가 4억입니다. 한 사람당 얼마야? 4천만 원이죠. 그죠? 근데 아까 거기보다 더 나은 경우도 있어. 근데 물론 현금 그 발생률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거기가 훨씬 더 좋죠. 그래서 뭐 일부 회사 중에 우리가 공모로 시작하는 회사가 있어. 공 땡땡 이렇게 한 데가 있어. 거기 직원 수가 1,000명이 넘거든.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자체가 이제 거의 뭐 여기가 한 2위 정도 될 거야. 업계 2위, 1위, 3위 이 정도 될 건데 이쪽이 지금 그 영업이익으로 따졌을 때 순이익으로 따졌을 때 마이너스 작년도 2019년도에 마이너스 800억인가가 났더라고. 800억 마이너스. 매출은 한 6천억 되는데 순이익이 마이너스 800억이야. 그래서 보통 그 기업의 어떤 그 평가를 할 때 그 위험도라고 해야 되나? 좀 그 회사의 존재 자체가 좀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저희들끼리는 좀 내려요. 이 회사는 안전하다, 위험하다. 너무 이게 부풀려서 빨리 성장하는 회사들이 이러다가 이제 한번 삐끗하면 날아가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수입성 지표들이 등등등등등등등등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여러분들이 막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어. 다만 이제 요거에 대한 종업원당 생산성, 실제 기업 이익, 종업원에 투자된 금액 단위당 부가가치, 인적 자본 시장의 가치 지표, 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 기업체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다라고 하면은 좀 반성 좀 하시고 준비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종업원에 투자된 금액 단위당 부가가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타까운 말이 많은 회사들이 제가 여기 말고 다른 회사도 이제 여러 군데 많이 다녀봤지만은 요거를 일반 직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고비를 해서 텔레마케팅 관리사
요 네이버나 다음에다 딱 검색을 했어. 그럼 키워드가 이렇게 뜨죠. 뭐 에듀피디 어디 에디 A학원, B학원, C학원, D학원, D 이렇게 뜨잖아. 이걸 땡 광고라 부르는데 이걸 클릭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솔직히 텔레마케팅 관리사는 이게 비싸지는 않은데 좀 비싼 게 우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경비지도사 뭐 이런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심할 때 클릭 한 번당 3만 원 이상 나올 때도 있어. 3만 원. 3만 원이야. 100번을 클릭을 했어. 그럼 얼마야? 300만 원이지. 300만 원. 그죠? 근데 회원가입을 몇 명이 했냐면 한 명이 회원가입을 했네. 클릭만 100명이 하고 그러면 이거 한 그 회원의 그 소스 값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얼마짜리예요? 그거 300만 원짜리죠. 300만 원짜리. 그래서 많은 그 학원들 쪽에서도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요즘 이제 광고에서만 돈 번다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각종 사이트에서 사이트 회원가입만 해도 뭐를 공짜로 줍니다 막 이런 내용 자체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100명이 클릭했으면 10명이 만약에 회원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의 회원가입을 시키는데 들어간 비용이 30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으로 줄잖아. 그죠? 그리고 회원가입을 했을 때 뭐를 동의합니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텔레마케터가 전화를 하게 했어. 그러면은 관련해서 이제 막 거기서 이제 수익이 발생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텔레마케터 동원 안 했는데도 전자결제가 돼서 바로 결제가 된다든지 회사가 운영된단 말이에요. 그죠? 요거에 대한 수치, 우리 텔레마케팅 관리사라면 어떻게 알아야 돼?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그죠? 자,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타사를 조사하는데 내가 슈퍼바이저야. 근데 일반 직원한테 자, 타사 종합 관련해서 내가 A 상품, 텔레마케팅 관리사 상품이 A 회사, B 회사, C 회사, D 회사 5개 회사의 비용과 이벤트 내용을 조사해봐라고 시켰어. 그죠? 얘는 텔레마케터라 텔레마케터 업무를 하면서도 이걸 조사했잖아. 어떤 업무한 거야? 코디네이터 업무를 한 거죠. 코디네이터 업무를 한 거죠. 그죠? 파트 1 그 다시 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슈퍼바이저인데 이 사람이 요걸 가지고 이제 회사에다가 이래이래 해서 저리저리 해서 각 부서별로 어떻게 미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기획부에 비용 조정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래이래 합니다. 저리저리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런 경우 있죠. 현재 우리 사이트에 텔레마케터가 유입이 되는데 이게 소스 하나당 300만 원짜리야. 좀 극대화하자면 300만 원짜리야. 근데 지금 우리 사이트에서 텔레마케팅 관리사를 30만 원에 팔고 있어. 이게 15만 원으로 내칩시다. 300이니까 너무한가? 이 소스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20만 원이야. 그래서 40만 원에 우리가 팔고 있어. 근데 요거를 타사가 15만 원에 하니까 우리도 15만 원으로 낮추시다. 라고 하면은 뭐 기획부나 이런 데서 이걸 하겠어요? 그죠? 어렵죠. 그러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을 할 때 우리 슈퍼바이저 정도 되는 분들이라면은 관련해서 이런 거에 대한 사전 지식이라든지 제반 지식, 그냥 단순히 직원 관리만 한다, 스케줄 관리만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금액에 대한 우리 이 과목에서 배웠잖아요. 이거 시장 조사. 그죠? 그 사이트는 그러면은 과연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텔레마케팅 관리사를 이 비용에 팔 수가 있는 거야? 그걸 알아보게끔 하게끔 뭐 좀 자세하게 표현하자면 두 글자로 뭐예요? 유통이에요. 그게 유통. 상품 제작부터 고객한테 가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거. 이 사이트는 유통 과정이 이러기 때문에 이 비용이 되는구나. 되죠? 자, 봅니다. 자, 요거 됐고, 자,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의 모집과 선발. 어디 갔어? 인적 자원의 유집과 선발, 유지와 활용, 인적 자원의 개발. 그렇지, 인적 자원의 개발. 이거 해야 되나? 자, 요것도 한번 봅시다. 인사고가라고 있어요. 인적 자원의 유지와 활용 파트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인사고가에서
인사고가 들어보셨죠? 인사고가. 종업원의 능력을 업종을 평가하는 거, 점수화시키는 거야. A 직원이 15점, B 직원이 25점. 이랬을 때 25점에 해당하는 직원한테 승진의 기회를 준다든지, 같은 근무 연차이더라도 뭐 이런 건데 점수화시키는 건데 그 인사고가예요. 자, 근데 요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올 만한 거 현혹 효과, 시간적 오류, 상동 오류부터 할게요. 요 딱 세 가지만 하면 돼. 일단은 현혹 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직원이 평소에는 진짜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뭔가 하나 큰 건을 하나 해놨어. 응? 막 한 1억짜리 매출을 뭐를 발생을 시켰네. 이 직원은 그냥 꾸준히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1억 2천만 원을 했어. 자, 근데 이 직원은 1억을 했고 이 직원은 1억 2천을 했기 때문에 이 직원이 회사에서의 점수가 더 높아야 되잖아. 그죠? 자, 근데 얘 그 1억짜리가 정말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잘한 거란 말이야. 그것 때문에 다른 데도 영향을 미치는 거 현혹 효과 혹은 후광 효과라고 해요. 자, 됐죠? 관대야 이거만 알 필요 없고. 시간적 오류는 뭐냐면 자, 똑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난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에서 1억 2천인데 가장 최근에 인사고가 하는 시기가 11월인데 항상 얘가 잘하다가 10월, 11월에만 조금 이상야리꾸리해. 그리고 얘는 평소에는 잘 못하다가 10월, 11월 정도 돼가지고 막 굉장히 잘해서 기대감에 부풀게 해, 리더를. 아, 그래, 얘 착한 애였어. 얘 잘하는 애였어. 시간적 오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시간적 오류를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사고과에 반영되기 직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안 하던 갑자기 야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시간적 오류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상동 오류는 뭐냐면은 약간 편견이랑 비슷한 거예요. 얘는 이럴 거야. 얘의 그 업무 능력에 대한 거를 그 냉정하게 딱 파악하는 게 아니라 얘는 업무 잘하는 애인데 그러고 나서 자세히 안 들여다보고서는 얘 잘하는 애니까 그래 뭘 보냐 해주는 거죠. 얘는 항상 이상한 애야. 일을 잘한 것도 얻어 걸린 걸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상동오류라고 부릅니다. 자, 됐죠? 그리고 보상임금 관련해서 연공급, 직무금, 직능급이 있는데 여기서 뭐 솔직히 연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연차에 따라서 월급을 주는 거. 연차에 따라서. 이건 오너가 편하지, 오너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냥 오너가 그냥 그래 5만 원 올려줄게. 전 직원 5만 원 다 올려버려. 전 직원 10만 원 다 올려버려. 월급을. 전 직원 20만 원 다 올려버려. 이게 연공급이고, 그죠? 그리고 직무급은 뭐예요? 그 직무에 따라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하는 애한테는 어떻게 주고 다른 업무할 때는 어떻게 주고 직무에 따라서 월급을 차등을 주는 거 직무금. 그리고 직능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얘가 한 만큼 약간 성과급 비슷한 인센티브 그거를 직능급이라고 불러요. 직능급.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는 딱 요거만 아시면 되는데 일단은 아실 때 직능급 성과급은 직능급이 성과급이고 성과급이 직능급이다. 요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넘어가고. 자, 그다음에 인적 자원의 개발 파트. 자, 자원을 뽑고 자원을 유지시켰으면 이제 개발을 해야지. 교육과 훈련을 하게 되는데 전문적 능력 향상 이외의 태도 변화로서 근로 의욕을 증진한다. 요거에 대한 순서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 시험 문제 종종 나옵니다. 자, 교육 훈련을 할 때 분석을 하고 목표를 설정해요. 선생님, 목표를 잡아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요거 때문에 요 부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 여기 보면 분목교평보예요. 그죠? 분석해서 목표를 잡고 교육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보상을 줘야 돼.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안 돼. 그냥 교육만 해. 분석하고 교육, 목표를 잡아서 교육한다기보다는 그냥 교육해. 틀에 박혀서 기존에 이랬으니 올해도 이러고 이 사람한테도 이러고 저 사람한테 이러고 평가랑 보상도 없어. 교육을 했으면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걸 보죠. 학교에서도.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적이 좋은 애한테 어떻게 해줍니까? 학비를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죠? A 뿔 주고 평가를 내리고. 그죠?
좀 더 열심히 하라고. 그죠? 자, 방법에는 코칭, 경영 게임, 사례 연구, 회의식, 행위 무대, 인턴십 중에 역할 연기법, 롤플레이라고 롤플레잉이라고도 부르죠. 자, 여기에서 이 역할 연기법 잘 알아두세요. 요게 시험 문제 주로 나옵니다. 요 두 개. 자, 뭐부터 한다? 분석을 먼저 한다. 교육을 할 때 분석을 먼저 한다. 그리고 목표를 잡는다. 직무를 분석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해서 분석하든지 인적 자원에 대해서 분석해서 얘는 목표를 이렇게 잡아야겠는데 얘는 목표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돼야 돼요. 그죠? 목표를 잡아놓고 그거에 어거지로 분석을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롤플레잉은 뭐예요? 내가 고객이고 네가 상담원이야 하면서 역할 연기를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 부서장을 교육한다 할 때도 내가 일반 사원이고 리더십을 교육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일반 사원이고 너는 리더야. 자, 리더십에 대한 역할 연기를 해보자. 이게 롤플레잉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교육 훈련에 대한 구분. 자, 요것도 재밌는 거 나왔어요. 요거 재밌는 거 나왔습니다. 자, 이거 문제는 안 풀고 계속 이런 부분에 해서 죄송한데 요거는 솔직히 딱 알아야 되는 거 빨간 것만 알면 돼. 내가 좀 깊이 있게 설명을 해서 그래요. 직장 내 교육 훈련 OJT, On the Job Training. 보이죠? 직장 내 교육 훈련이라고 하고 많은 시험에서 우리 텔레마케팅 시험에서 그냥 직장에서 하는 교육이라고 문제를 내고 있고 실질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자면 직장에서 하는 교육 플러스 뭐예요? 직무 내 교육을 말해요. 직무 내 교육. 그래서 잡이라 그런 거야. 캠퍼니라고 안 하고. 잡이 물론 이제 회사의 의미도 있지만은 내 업무에 연관된 교육을 OJT라 불러요. On the Job Training. 근데 그러면 직장 외 훈련은 직장 이외에서 훈련은 Off the JT라 불러요. Off the Job Training. 자, 간단하죠? 이 용어에 대한 내용 잘 보셔야 돼요. 그죠? OJT와 Off JT. 어려운 거 아닌데 시험 문제 이거 공부 안 한 상태로 OJT 갑자기 나오면은 뭔지 모른단 말이야. 간단해. 그냥 회사에서 하는 교육, 직무 내 교육. 이거는 회사 외적인 교육, 직무 외적인 교육. 어떤 거 있어요? 우리가 워크숍에 가서 성희롱 교육을 받는다든지,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동영상으로 뭔가를 교육 받는다든지, 그죠? 인문학에 대해서 강의를 본다든지, 회사에서 마련해줘서. 직장 외 훈련이죠. 가끔 가다가 에듀피디에 그런 경우 있어요. 자격증 관련해서 격리 실무, 어떤 그 상식, 시사 상식 관련해서 일반 상식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어떤 회사에서 단체 수강을 의뢰를 들어와. 그래서 우리 직원들 그 상식적으로 좀 늘리기 위해서 직무에 연관돼 있지 않지만은 상식적인 내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 텔레마케터 분들이 상식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교육을 할 때 직장 외 교육이라고 하죠. 우리 쪽이 위탁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죠? 자, 그리고 경력 개발, 성취 동기 유발, 효율적인 인재 확보. 이건 쭉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보상 제도는 급여, 유급, 휴가, 조기 퇴근, 직급, 직책, OC 승진 제도, 직위 계층의 증가. OC 승진 제도는 뭐냐면 없는 그 계층 만드는 거예요. 없는 계층. 그래서 뭐가 있을까? 원래 회사에 뭐 주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대리가 있고, 그 다음에 과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차장이 있고 막 이렇게 하죠. 이 사이사이에 막 끼어넣어. 매니저가 있고, 여기 뭐 슈퍼바이저가 있고, 아니면 뭐 선임 대리가 있고, 막 뭘 막 잔뜩 만들어. 그래가지고 직위의 계층을 증가해서 명예직 같은 거지, 명예직.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명예직을 만드는 건 좋은데 요걸 계층화 시켜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또 견인 이론에서 좀 안 좋기는 하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끝났어. 이론적인 거 다 끝났어. 자, 그러면 이제 14번 문제 볼 건데, 기업이 미래 인적 자원의 양과질을 효과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인적 자원 계획의 단계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르는 거예요. 실행 계획 수립, 내부 인력 공급원이 인력 수요를 초과하는 경우 조기 은퇴, 근무 시간 감소 등의 인력 감축 대책을 마련한다.
내부 인력 공급원이 인력 수요를 초과하는 경우, 지금 우리 회사 내부에서 직원이 100명인데 지금 80명만 필요한데 20명이 추가로 더 많아. 그러면 이렇게 해요. 조기 은퇴나 명퇴지 명퇴. 근무 시간 감축, 그래서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인력 감축 대책을 마련한다. 이것도 맞죠. 그죠? 차이 측정. 인력 수와 인력 공급 간의 차이를 측정하고 그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수립한다. 자, 다시 읽어드립니다. 차이 측정. 인력 수요와 인력 공급 간의 차이를 측정하고 그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수립한다. 맞죠? 그죠? 내부 인력 공급. 1차 공급원은 이런 식으로 문제 낸다고. 1차 공급원은 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르잖아. 여기 써 있긴 하지만은 뭐예요? 회사 내 채용. 회사 내 채용. 1차 공급원은 외부 인력이 외부 인력 공급원이 인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2차적으로 내부 인력 공급원으로부터 자, 1차 공급원은 내부 인력, 외부 인력이 아니라 뭐예요? 내부죠. 그죠? 아까 시험 문제 이딴 식으로 된다라고 했던 게 딱 여기 나오는 거야. 그리고 외부 인력 공급원이 인력 수요를 충족하지 아니지. 외부 인력 공급원이 인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체적으로 채용이 안 될 경우 회사 내에서 2차적으로 외부 인력 공급원으로부터 충족한다.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3번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몰라도 돼. 아까 시험에 제가 빨간색 글자만 잘 보십시오라고 했던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3번만 확실히 알아도 문제 풀 수 있죠. 자, 봅니다. 자, 예시, 직무 분석, 잡, 야, 이거 영어 나왔어. 애널리시스, 그죠? 여기다가 T자 붙으면 뭐야? 분석가, 그죠? 잡, 애널리시스, 결과에 작성되는 직무 기술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네요. 직무의 요건이냐, 직무와 직무 간의 비교냐, 직무의 내용이냐, 직무의 개요냐. 자, 정답은 뭐예요? 직무와 직무의 비교. 선생님, 요거에 대한 설명은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직무 기술서,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게 직무 기술서랑 직무 명세서죠. 직무 기술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무인지가 리스트가 이렇게 있어야겠죠. 자, 어떤 직무, 그죠? 그죠? 그리고 직무의 요건 관련해서도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 있어야 된다. 직무의 내용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직무의 개요, 직무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써 있어야 되고, 그죠? 근데 직무와 직무 간의 비교는 뭐냐면 직무 분석에 대해서 직무 기술서에서 드는 게 아니라 평가에서 써요. 평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직무와 직무 간의 비교. 결국은 가끔 가다가 요거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어디 갔냐? 어디 갔어? 직무와 직무 간의 직무 평가. 자, 요거 때문에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직무의 연관성하고. 자, 봅니다. 이 문제가 저게 굉장히 어렵게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를 틀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정답률이 30%도 안 됐거든, 저 문제가.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직무의 명칭 및 부서, 직무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개요, 그리고 진행 요건 및 방법에 대한 걸 다 이해가 되잖아. 다른 직무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직무를 하면 다른 직무랑 연결돼 있다. 요런 게 직무의 연관성인 거고, 그죠? 직무의 비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어디 갔어? 직무평가. 어디 갔니? 직무평가. 왜 내가 못 찾겠니? 직무평가. 그래서 내가 이걸 안 적어놨나? 여기에. 자, 한번 봅시다. 직무평가라고 하는 거는 각 본인이 맡는 직무마다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직무평가, 여기 있네, 직무평가. 이거 왜 안 보였지? 자, 직무평가가 뭐냐면은 A라는 직원이 하는 직무랑
B라는 하는 직원이 직무가 다르잖아.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아웃바운드라 얘라 매출액이 있고 얘는 매출액이 없어 라고 한다고 비교가 단순 비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말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평가 과정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봤을 때 정답은 뭡니까? 직무와 직무의 비교. 요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리고 15번. 아유, 힘들다. 인사고과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류로서 평가자의 가진 고정관념으로 그렇지 얘는 이럴 거야 얘는 저럴 거야 뭡니까? 자, 뭐예요? 뭐야? 자, 여기서 내가 찝어드린 거 요거랑 요거 딱 두 개 있어. 기억나십니까? 후광 효과는 뭐예요? 얘가 한 게 갑자기 너무 큰 걸 잘해가지고 딴 거 못한 거 다 까먹고서는 얘는 잘하는 애야. 얘가 한 게 너무 큰 실수를 해가지고 다른 거 잘하는 거 다 내팽겨치고 얘씨 얘 못한 애야. 후광 효과죠. 현혹 효과라고도 부르죠. 상동 오류는 뭐예요? 이거 이 사람에 대한 뭐예요? 고정관념, 편견을 가지고 얘는 항상 잘하는 애야, 얘는 항상 못하는 애야 라고 하는 걸 상동 오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솔직히 후광 효과는 언어에서 좀 드러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이 상동 오류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상동 오류 3번이죠. 자, 그리고 16번. 개인의 성과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면 평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다방면으로 한다. 그죠? 그죠? 그리고 평가자에 대해서 평가 체계, 평가 기법 등 종합적인 평가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 그렇죠? 평가자는 어떻게 해야 돼? 평가 기법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평가 결과는 비공개로 하고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면담을 통한 코칭을 활성화한다. 이게 뭔 소리야? 비공개로 하면 안 돼요. 학점 관련해서도 인사고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알기 싫어도 우리 그 사내 게시판이라든지 인트라 같은 데다가 이렇게 쓰죠. 인사고과에서 붙은 사람, 떨어진 사람, 몇 점을 맞았다. 이걸 공개할수록 투명해져요. 공정성과 신뢰성이 올라갑니다. 내가 왜 얘보다 점수가 낮아요, 높아요도 아니고 그냥 합격됐어, 불합격됐어 이게 아니라 뭐예요? 공개를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얘가 납득을 못하는 사람들 대반에서도 뿐만 아니라 납득한 사람들조차도 네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요번에 승진을 못했어. 그래서 요거를 한번 다잡아 보자 해서 면담을 통해서 코칭을 해줘야겠죠. 그죠? 자, 비공개가 아니라 뭐예요? 공개로 하고. 그죠? 요거는 뭐 언급이 아니라 약간 상식적인 내용인데 이 문제가 조금 이렇게 비비까서 어려운 용어를 좀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풀지 어렵게 풀 수 없게 하는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넘어가고 17번.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고객과의 대화 방식을 1대1 방식으로 실제처럼 연습하는 거. 실제처럼 연습하는 거. 상담원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나쁜 말이나 주의점을 찾아내 상황 대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고 상담 실무 적용력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훈련 방식은 뭡니까? 질의응답, 데이터 시트, 스크립트, 역할 연기 어떤 겁니까? 선생님 질의응답, 데이터 시트, 데이터베이스라고 표현할게요. 데이터베이스, 스크립트 합쳐서 뭐예요? 앞에서 설명을 제가 드렸었는데 텔레마케터 필수 요건 3가지를 한다면 이거고 4가지를 하면 뭐예요? 스크립트, 콜센터 운영 요원 그리고 또 뭐 있어? 여기서 봐. 콜센터 운영 요원, 스크립트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그죠? 번외편이에요. 역할 연기죠. 롤플레잉 해서 나는 고객이고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그래서 연습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실제처럼 연습하는 거. 자, 요것도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코칭은 관리자 개발용으로 콜센터 리더가 직접 교육한다. 근데 대부분 코칭을 할 때는 그렇죠. 리더를 관리자를 개발할 때 이제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역할 연기법 이거죠. 역할을 연기한다. 보통 소비자와 상담원의 관계를 이렇게 연기하는 경우가 많죠. 텔레마케터의 능력 개발 방법 중인데 이건 다 뭐 그냥 한 번만 쭉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중요한 게 이제 롤플레이라고도 하죠. 그죠?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2번 단위로 한번 나오니까 4번 역할 연기예요. 자, 그리고 직장 내 교육 훈련. 나 드디어 나왔어. OJT 언제 나오나 했어. OJT 뭐의 약자라고요? On the job training. 그죠? 반대말 뭐라고요? Off the JT. Off the job training. Off JT. 그죠? 자, 직장 내 교육 훈련은 종업원의 동기부여에 기여할 수 있다. 상사와 부하 간의 이해와 협동심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건 잘 모르겠어. 뭔지. 많은 종업원을 대상으로 동시에 체계적인 교육 훈련은 가능하다. 별도의 시설 없이 적은 비용으로 경제적인 교육 훈련이 실시가 가능하다. 뭔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에서 제가 OJT 설명을 조금 덜 드린 거 설명을 드립니다. 자, 봅니다. On the job training, off the job training에서 알아야 되는 키워드가 있어요. 자, 뭐냐면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장 내 교육 훈련이냐, 직장 외냐, 그죠? 직무 내냐, 직무 외냐, 현실적 교육 훈련이냐, 훈련에만 이거 다 필요 없고 딱 이것만 하면 돼. 보통 개인 지도 형태여야 돼. 보통. 그래서 가끔 이제 OJT를 한 5명 갖다 놓고서는 교육 훈련 시켜라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교육 훈련의 효율이 떨어져요. 효율이. 1대1 훈련을 하기 때문에 OJT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OJT는 1대1 훈련이 됐을 때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입사원이 3명이 뽑았다. 그러면 그 3명에 대한 내용을 한 자리에 두고 교육하기보다는 교육자와 피교육자 그리고 또 교육자와 피교육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채용을 할 때도 가끔 가다가 이제 저도 이제 신입교육을 거진 한 4-5년 정도 했었는데 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거하고 2사람, 3사람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이제 철저하지 못할 수도 있고.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만든 건데 에듀피디의 이제 신입교육집과 실무교육집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스크립트랑 뭐예요? 그 QR집. 가끔 제가 QR집이 아니라 Q&A집. 이거 맨날 그거 헷갈리나 모르겠네. 죄송해요. 요거를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것도 좀 줄었는데 옛날에는 막 교육집만한 거치가 600페이지 됐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쭉 이렇게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교육시킬 때 A 신입사원은 좀 잘 따라오고 B 사원은 조금 좀 더디게 따라와요. 그럼 그거를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이제 OJT 같은 경우에는 직무내 교육이잖아요. 이 교육이 끝나면 실무에 바로 투입이 돼야 돼. 근데 A 사원과 B 사원의 어떤 그 직원 성숙도가 조금 차이가 나잖아. 그러면은 이 관련해서 교육시키기가 어중간해집니다. 둘 다 얘한테는 극대화 시켜가지고 100으로 딱 내보내고 어려운 애한테는 자세히 설명해가지고 80일지언정 최대한 그 점수를 능력치를 끌어올려서 교육을 끝내야 되는데 한정돼 있죠.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1년 내내 교육은 안 될 거 아니야. 부서장도 그 슈퍼바이저도 업무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각각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반면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얘가 잘 따라오든 얘가 못 따라오든 상관없이 그냥 교육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교육은 그냥 주구장창 이거 읽어 그냥 책을. 그러면 그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상관없어. 따라오면 네 능력이고 못 따라오면 네 능력이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랬죠. 분석을 하고 목표를 잡으라 그랬죠. 기억납니까? 인적자원 개발을 할 때, 교육을 할 때 분석을 하고 목표를 하고 그 다음에 블라블라블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맨 마지막에 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주고. 그죠? 기억나시죠? 개개인적으로 업무에 대한 분석, 개인에 대한 분석을 하고 얘한테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겠다. 이 직원한테는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다르게 해야 되죠. 그래서 보통 개인 지도 형태여야지 되는 거지. 여야지. 그죠? 물론 철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굳이 쓰는 이유 자체가 대부분 이제 OJT가 철저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써놓은 거예요. 철저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죠? 자, OJT의 시기는 상담원의 입사, 신규 입사, 전보, 실적 하락
1대 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OJT는 직무 작업과 관계없는 훈련이 가능하다. 거꾸로 말하면은 직무 훈련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훈련과 직무의 연결이 불가능해요, 이거는.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 그렇다는 소리예요, 보통. 어디 저기 외부 가가지고 어디 워크숍 한 일주일 보내가지고 성인용 교육 시키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들지, 그렇죠? 자,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장 내 교육 훈련 OJT의 장점이 아닌 것은 그렇게 따졌을 때, 모르겠어. 여기 보면 딱 키워드가 하나 등장을 하죠. 많은 종업원을 대상으로 동시에 체계적인 교육 훈련이 가능하다. 정답 뭐예요? 3번이죠. 이 키워드만 딱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문제 나오는 게 다 뻔해요. OJT는. 됐죠? 자, 그리고 인바운드 콜 처리 품질에 대한, 자, 이게 이제 3-4 인적 자원의 개발에 대해서 끝났어요. 자, 우선 우리가 그 내용을 했을 때 물론 이제 이거 이외에 그 뭐가 있어요. 그 인사 관리 관련해서 평가를 하고 또 보상을 하고 또 보상을 하기 위해서 어떤 OC 인사 제도를 한다든지 성과급을 준다든지 월급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조금 좀 난감한 게, 너무 깊이 있게 하자니 그 실무 교육이 아니고 2차랑 다른 거예요. 실무 교육은 자격증 취득과 상관없이 텔레마케팅 관리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깊이 있게 설명하자니 굉장히 좀 난감하고, 왜냐면 자격증 취득 강의잖아 이거는. 또 반대로 자격증 취득만 얘기하자니 약간 그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어 하고, 또 이제 이 텔레마케팅 관리사의 특징이 뭐예요? 1차는 쉽고 2차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1차에서 어느 정도 2차에 대한 기본 바운드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려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굳이 객관식 문제 뭐 한 70점만 넘어도 합격은 되거든. 60점만 넘어도. 근데 이제 조금 오버해서 설명한 감이 없진 않아요. 제가 1과목은 조금 대충 설명을 했고, 이 과목은 딱 텔레마케팅에 맞춰진 내용으로 설명을 쫙 했기 때문에 한 65점, 70점 이상만 나오게끔 했고, 반대로 3과목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한 8, 90점 나올 목표로 이제 잡고서는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까지 깊게 할 과목이 아닌데 요것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이제 요 자격증을 취득하고 물론 이제 개인의 선택으로 자격증 취득과 그 업무를 잘하는 건 전혀 다르거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혹은 관련 과를 나오거나 전혀 상관없어요. 그걸 얼마만큼 자기 걸로 만드는가인 거는 이후의 그 노력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 3과목, 4과목만큼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드리고 싶어서 좀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일단은 조금 쉬었다가 4-1단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